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악어입니다. 1865년에 출판된 악어는 당시 새로운 서구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러시아 제국의 모습을 풍자한 작가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악어 시작하겠습니다. 엘레나 이바노브나는 전시장에서 얼마간의 요금을 주면 볼 수 있는 악어를 보고 싶어 했다. 그녀는 교양이 있으며 나의 친구이자 동료이고 또한 먼 친척벌 되는 이반 마트베이치의 아내였다. 외국으로 떠날 차표가 이미 자기 주머니 속에 있었고 직장에서 휴가 결제가 나 있는 데다가 또한 그날 아침에는 매우 한가했으므로 이반 마트베이치는 자기 아내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까지도 흥분에 가득 차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악어를 미리 봐두는 것도 좋을 거야. 유럽에 머물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사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그는 말을 맺기가 무섭게 아내와 함께 전시장으로 달려갔다. 나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집안 사람인 양 그들 옆에 나란히 끼어들었다. 나는 이반 마트베이치가 그날 아침처럼 유쾌한 기분에 젖어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정말로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다. 전시장에 들어간 그는 곧 웅장한 건물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새로 도입해온 괴물이 전시되고 있었다. 그는 악어를 구경하는 요금 25꽃베이가를 내 대신 지불하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전에는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가서 악어 외에도 인꼬 종류의 앵무새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특수하게 만든 우리 속에는 여러 마리의 원숭이들이 있었다. 입구 왼쪽 벽에는 튼튼한 철망으로 덮여있는 마치 목욕탕처럼 생긴 커다란 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 통 밑바닥에 약간의 물이 차 있었다. 이처럼 물도 적은 웅덩이에 굉장히 큰 악어 한 마리가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통나무처럼 누워 있었다. 추측하건대 습하고 잘 맞지 않는 이곳의 기후 때문에 그의 모든 능력을 잃은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 괴물이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그 악어로군요.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말을 길게 끌면서 이렇게 외쳤다. 뭔가 좀 유별난 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적어도 그녀는 그것이 브리리안트 모양의 보석이라도 되리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우리들 쪽으로 오던 독일인 악어 주인은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다. 저작자가 주인인 모양인데? 이반 마트베이치가 나에게 소곤거렸다. 그는 지금 러시아에서 악어를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제 생각엔 당신 악어가 살아있지 않은 것 같군요.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그녀는 주인이 거만하게 구는 것을 비꼬면서 그의 길을 꺾어보려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던 것이다. 그것은 여성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술책이었다. 아닙니다, 부인. 그 사람은 분명치 않은 러시아어로 말했다.
그리고는 곧장 통에 씌워진 망을 반쯤 치켜 올리고 몽둥이로 악어의 머리를 찌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간악한 괴물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앞발과 꼬리를 약간 움직이고 코를 쳐들고서 계속 코를 고는 듯한 소리를 냈다. 자, 화내지 마라, 악어야. 그 모양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진 독일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어머나, 저 악어가 어쩜 저렇게 달라질 수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한층 더 애교 있는 목소리로 혀를 굴리며 말했다. 꿈에 나타나면 어쩌죠? 그렇지만 꿈에서는 절대로 물지 않을 겁니다, 부인. 독일인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말이 재치 있지 않느냐는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그를 상대해 주진 않았다. 이리 오세요, 세면 세면위치 씨. 하고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날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원숭이를 보는 게 더 좋겠어요. 난 원숭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원숭이는 귀엽지만 악어는 무서워요. 무서워할 거 없어, 여보. 아내 앞에서 유쾌한 듯 용기를 내보이며 뒤에 서 있던 이반 마트베이치가 소리를 질렀다. 이 장꾸러기 속물도 우리에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통 옆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장갑을 집어들고 악어에게 다시 코 고는 듯한 소리를 내게 하려고 장갑으로 악어의 코를 간지르기 시작했다. 주인은 귀부인을 모시듯 엘레나 이바노브나의 뒤를 따라 원숭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동행했다. 엘레나 이바노브나는 정신없이 원숭이들에게 마음을 팔고 온몸을 그들에게 맡긴 듯 했다. 그녀는 동물 주인에게는 관심조차 기울이기 싫은 듯 계속 나를 주시하면서 만족스럽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 그리고 이 꼬리가 긴 원숭이들이 귀가 작은 동물 주인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깔깔거리고 웃었다. 나도 무척 즐거웠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독일인 주인은 그를 비웃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나중에는 심하게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무섭고 괴상한 비명소리가 내부를 진동시켰다. 난 처음엔 어리둥절하여 그 자리에 멍청이 서 있었다. 그러다가 엘레나 이바노브나까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서야 급히 몸을 돌렸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나는 보았다. 오 하느님, 난 가엾은 이반 마트베이치가 악어의 입에 물려 있는 것을 봤다. 그는 몸뚱이가 가루로 입에 물려 있었고 이미 공중에서 수직으로 쳐들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악어의 입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겠다. 나는 줄곧 움직이지 않고 서서 내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전에 없던 큰 관심과 호기심에서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치명적인 순간에도 이반 마트베이치 대신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얼마나 난처했을까 하고 생각해 봤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악어는 가련한 이반 마트베이치를 그의 무시무시한 입에다 끌어당기고 처음에는 그의 발을 물었다. 그러고 나서 악어는 빠져나오려고 애쓰던 이반 마트베이치를 조금 밖으로 토해 놓는가 싶더니 다시 그를 허리 위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또 한 번 토했다가 전부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이반 마뜨베이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토해 놓더니 드디어 악어는 교양 있는 나의 친구를 흔적도 없이 통째로 삼켜버렸다. 악어의 표면에서는 이반 마트베이치가 형체 그대로 악어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소리라도 질러보려고 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운명은 야속하게도 우리를 다시 한번 비웃어주고 싶어 했다. 악어는 그가 삼켜버린 물체가 너무나 커서 답답증을 느꼈던지 온 힘을 다해 토해버리듯이 그의 무서운 입을 쩍 벌렸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갑자기 절망적인 표정을 지은 이반 마트베이치의 머리가 삽시간에 튀어나왔다. 그 순간 그의 안경이 코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절망에 찬 머리는 한 번 더 모든 것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무언의 작별을 하려는 듯 머리를 내밀었지만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악어가 다시 힘을 모아 삼켜버렸던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다시 사라져 이번엔 영원히 없어지고 말았다. 아직 살아있는 인간의 목이 나왔다 사라졌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돌발적인 움직임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코에 걸쳐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랬는지 난 그것이 너무나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아주 돌발적으로 콧방귀를 끼며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친구로서 이런 때 웃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곧장 엘레나 이바노브나에게 몸을 돌려 동정하는 표정을 짓고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의 이반 마트베이치는 이제 가버렸어요. 모든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엘레나 이바노브나의 흥분이 너무나 컸으므로 난 그것을 묘사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최초의 비명을 듣고 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앞에서 전개되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눈이 튀어나오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때서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때 처음에는 공포 때문에 멍청해 있던 동물 주인도 갑자기 양손을 휘저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악어, 사랑하는 까르리 겐. 이 비명을 듣고 뒷문이 열리면서 모자를 쓴 얼굴이 빨간 늙은 어머니가 허겁지겁 나타나 비명을 지르며 자기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여기에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엘레나 이바노브나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후려 갈기세요. 악어를 후려 갈기세요. 그리고는 무엇을, 그리고 왜인지도 모르게 그들에게 사정하는 것을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동물 주인도 그의 어머니도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한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악어 우리 옆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난 망했다. 저것이 사람을 똥째로 삼켰으니 이젠 난 망했어. 동물 주인은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우리의 까르리 켄, 우리의 가장 사랑스러운 까르리 켄, 이젠 죽었구나. 동물 주인의 어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다. 우린 이제 뭘 먹고 사나. 굶어 죽게 생겼네. 동물 주인 역시 자기 어머니를 거들었다. 후려 갈기세요. 후려 갈기란 말이에요.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독일인의 코트를 움켜쥐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이 악어를 화나게 했어요. 왜 당신 남편은 악어를 화나게 했느냐 말이에요. 독일인이 자리를 뜨면서 소리를 질렀다. 만약 까르리켄이 죽으면 당신이 그 보상을 하겠소? 그 녀석은 내 아들 같은 존재란 말이오. 고백하건대 난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이 독일놈의 이런 이기주의와 수선을 떨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메마른 마음을 보면서 매우 화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나 이바노브나의 절규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후려 갈기세요. 악어를 때려보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나의 불안을 자극하여 마침내 나의 온 정신을 빼앗고 말았다. 난 당황했다. 이미 말해두지만 이 이상한 절규는 나에게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이성을 잃고 사랑하는 이반 마트베이치의 파멸을 복수하려고 그녀에게 만족할 만큼 악어를 몽둥이로 처벌해 달라고 졸라대는 것 같았던 것이다. 난 적지 않게 당황하여 문 쪽을 바라보면서 엘레나 이바노브나에게 진정하고 무엇보다 후려 갈기세요라고 하는 막말을 쓰지 말도록 당부했다. 엘레나 이바노브나는 천진스럽게도 칼로 악어의 배를 가르고 이반 마트베이치를 그 내부에서 꺼내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내 악어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동물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나의 아버지도 악어를 길렀고 나의 할아버지도 그랬으며 나의 아들도 악어를 기를 것이오. 모두가 악어와 함께 살 것이오. 난 벌금을 물면 되잖소. 만약 악어가 맞아 죽기라도 한다면 우린 그 벌금마저도 물지 않겠어요. 독살스러운 그의 어머니가 그의 말을 거들었다. 그럼요. 이제 와서 때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엘레나 이바노브나를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반 마트베이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쯤은 악어의 뱃속에서 곰탕이 되어 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봐 친구 하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반 마트베이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우리를 극도로 놀라게 했다. 이봐 친구, 내 의견을 말하지. 감독관의 사무실에 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독일놈은 경찰 도움 없이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이야. 제정신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말이 처음에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했던지. 우리는 모두 우리의 귀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불쌍한 죄인이 악어통에 달려가서 어느 정도는 존경하는 듯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우리들로부터 훨씬 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잘 들리지도 않고 가냘펐으며 멀리서 싸우는 소리 같았다. 이반 마트베이치, 여보, 당신 살아있구려.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악어 입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살아있어. 그리고 상처도 없어. 하느님 덕분에 아무 상처가 없어. 꿀꺽 넘어갔어. 단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상관이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외국에 갈 표를 바꿔서 악어 뱃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돼야지. 그렇지만 여보, 말이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배를 가르고라도 그곳에서 나오고 봐야죠. 아니 뭐라고? 배를 가른다고? 동물 주인이 악을 썼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소. 이제 관객들이 몰려올 거요. 그럼 나는 입장료를
50꽃배가로 올릴 거요. 그러니 악어를 죽여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저 사람들이 오라. 무엇보다도 경제 원칙이 우선이니까. 이반 마트 베이츠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복의 친구. 내가 소리를 질렀다. 지금 당장 자네의 상관에게 달려가서 호소를 해보겠네. 우리들만으로는 이 무지막지한 사건을 처리할 수 없으니 말일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반 마트베이치가 소리를 지르는 듯 말했다. 그런데 경제적인 보상이 없이는 상거래가 곤란한 지금 악어의 배를 공짜로 가른다는 것은 힘들고 그러니까 쉽진 않을 거야. 주인이 악어 값으로 얼마를 받으려고 하겠나. 그리고 누가 그 돈을 낸단 말인가. 자네도 알다시피 난 돈이 없는데. 월급을 저당 잡히지 그래. 난 겁에 질려 대답했다. 그러나 그때 동물 주인이 나의 말을 가로챘다. 난 악어를 팔지 않겠어요. 아니, 3천 루블에 팔겠소. 아니, 4천 루블이면 팔겠소. 이제 관객들이 많이 몰려올 거요. 5천 루블에 팔겠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참을 수 없는 추태를 부렸다. 탐욕과 추악한 욕심이 그의 두 눈에서 번뜩였다. 가겠어. 내가 격분에 소리쳤다. 저도 가겠어요. 제가 바로 그 안드레이 오시피치시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겠어요.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우는 소리를 냈다. 그러지 마 여보. 이반 마트베이치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전부터 자기 부인이 안드레이 오시피치한테 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녀는 눈물이 많았으므로 교양 있는 사람 앞에서도 찔끔거리며 울 것이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봐 친구, 자네한테도 충고하는데 상관에게 곧장 가진 말게.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그리고 자넨 이러는 게 좋겠어. 그저 평소에 방문할 때처럼 찌모페이 세면의치한테 들르게. 그는 고지식하긴 하지만 통하는 데가 있어. 확실하고 강직한 사람이야. 그에게 나의 인사를 전하고 사태의 상황을 설명하게. 내가 최근 카드 노름을 하다가 그에게 7루블을 빚을 졌거든. 이 기회에 그 사람에게 진 빚을 전해주면 그의 마음을 약하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엘레나 이바노브나를 데리고 좀 나가게. 걱정 말아요 여보. 그는 그녀에게 말을 계속했다. 나는 이 비명소리와 아낙네 말다툼에 진저리가 나서 눈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 여기는 훈훈하고 푹신하단 말이야. 내가 이 갑작스러운 피난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긴 하지만. 당신이 계신 곳이 화네요?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조금 희망이 있는 듯 소리쳤다. 아니야. 깊은 밤이 날 둘러싸고 있어. 그렇지만 난 손으로 더듬어 사방을 보고 있어. 그럼 안녕. 너무 부담 갖지 마. 내일 만나지. 세면의치. 자넨 저녁에 나한테 와. 그런데 자네는 정신이 없어서 잊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 도와주게. 고백하건대 난 굉장히 피곤하고 또 한편으론 지루하기도 해서 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다. 난 좀 우울하긴 했지만 엘레나 이바노브나의 손을 끼고 그녀를 악어 전시장에서 데리고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려면 다시 25꽃배가를 내야 돼요. 뒤에서 동물 주인이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들다니.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경제 원칙이에요. 나는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대답했다. 경제 원칙? 그녀는 동조하는 목소리로 말을 길게 끌었다. 저는 방금 이반 마트베이치가 그 더러운 경제 원칙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외국 자본을 우리 조국에 유치한 멋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침에 빼제르부르크 소식과 볼로스 조간 신문에서 읽은 것이었다. 어쩜 모두가 그렇게 이상해요? 그녀는 얼마 동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나의 말을 가로챘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세요. 무슨 바보 같은 말씀이에요? 어때요? 제 얼굴이 붉은가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붉기는 고사하고. 나는 칭찬할 기회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장난꾸러기. 그녀는 만족스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불쌍한 남편을 생각하며 애교가 넘치게 머리를 나에게 떨구고 말했다. 전 정말 그이가 귀여워 죽겠어요. 그녀는 갑자기 소리쳤다. 말씀해 보세요. 그이는 오늘 거기에서 무엇을 먹죠? 그리고 만일 그이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그이는 어떻게 하죠? 알 수 없는 문제죠. 난 당황하며 대답했다. 난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생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더 실제적인가. 불쌍한 사람. 그이가 어쩌다 거기에 들어갔는지. 아무 재미도 없고 어두운데. 나한텐 그이의 사진 한 장도 없는데 이걸 어쩌나? 그리고 난 지금 과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유혹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자기 입장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남편에 대해 이 젊고 재미있는 부인의 우울한 마음이 아주 알기 쉽고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었다. 나는 결국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 진정시키고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고 향기가 짙은 커피를 한 잔 마셨다. 그리고 나서 이맘때면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서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6시에 찌모페이 세면의치에게로 향했다. 존경받는 찌모페이 세면의치는 웬일인지 나를 성급하게 맞이하며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나를 자기의 좁은 서재로 인도하고 문을 꼭 닫았다. 애들이 방해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책상 옆에 있는 의자를 권하고 자신도 안락 의자에 앉아서 잠옷자락을 풀어헤치고 사무적이고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는 나나 이반 마트베이치에겐 상관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그를 보통 동료로, 심지어는 그저 아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당신과 이반 마트베이치나 마찬가지로 상관이 아니라 똑같은 하급 관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난 아무 일에도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아하니 그가 벌써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진정한 친구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흥분까지 느끼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의심스럽다는 눈치가 분명했다. 그것 보시오. 그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나는 늘 그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소. 왜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겪고 있는 일만 해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만. 동감이요. 그러나 이반 마드베이치는 그의 근무 태도로 보아 이런 결과를 반드시 가져올 것 같았소. 오만불손한 데가 많았죠. 늘 진보니 여러 가지 사상이니 하고 떠들더니만 그 진보라는 것이 결론을 봤군요. 쓸데없는 교양이 넘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날 믿으시오. 지나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별로 원치도 않은 곳에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당신들이 나보다는 아는 것이 더 많을 거요. 그는 마치 모욕을 느낀 듯이 말했다. 나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늙은 사람이요. 사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내가 근무한 지 50년째가 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막으며 겸손하게 이야기했다. 아닙니다. 지모페이 세면웨이치.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이반 마트베이치는 당신의 조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도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외국에 가는 건지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무슨 돈으로? 그 사람은 돈도 없지 않소. 최근에 보너스를 저축한 것이죠. 내가 애원하듯 대답했다. 고작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빌헬름텔의 고향으로 말입니다. 빌헬름텔? 네아폴리에서 봄을 맞이려 했죠. 박물관이며 풍습이며 동물들을 둘러보려고. 동물이라. 그런데 내 생각으론 그저 사랑 노름이나 하려는 것 같더군요. 어떤 동물들을 둘러본단 말이요. 우리나라엔 동물들이 없어서요. 박물관엔 낙타들이 많이 있지 않소. 바로 이 빼제르부르크 교회에도 곰들이 살고 있소이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지금 악어 속에 앉아있고. 지모페이 세면의치,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불행을 당하면 친구에게든 친척에게든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는 지금 조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비꼬기만 하시는군요. 가엾은 엘레나 이바노브만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지금 그의 부인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참으로 재밌는 부인이죠. 그는 담배 연기를 코로 내보내며 말했다. 굉장히 민감한 여성이죠. 그리고 완벽하죠. 머리에서부터 허리 곡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렇죠. 허리 곡선미 아주 멋들어지죠. 안드레이 오시비치는 그저께도 그녀에 대해서 말합디다. 말을 했다고요? 그래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군요. 상반신도 그렇고 눈길, 머리 모양. 부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형 같다고 하더군요. 매우 멋있는 여성이에요.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아직 젊은 사람이죠. 지모페이 세면의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소리를 내며 코를 풀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대서야.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조언을 하시고 인도를 하십시오.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친척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관한테 가볼까요? 아니면 상관한테요. 당치 않은 소리 마시오. 만약 조언을 원하신다면 당장 이 일을 중단하라는 것이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요. 이 일은 의심받기 쉽고 또한 드문 경우에 해당돼요. 더욱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추천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조심하시오.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해요. 기다려야죠. 어떻게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신은 그가 그 안에서 안락하게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이야기했다. 지모페이 세면의치는 생각 속에 잠겼다. 그러더니 손으로 담배를 누르면서 말했다. 내 생각엔 외국에 가는 대신 그 사람들어 당분간 그곳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게 좋겠소. 한가하게 생각 좀 하라고 하죠.
물론 고민할 필요는 없소. 그러니 건강 유지를 위한 적당한 조치만 취하면 되는 것이죠. 즉 거기서 기침 같은 것들을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인에 관해서도 그렇죠.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가 다른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완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반 마트베이치가 그 사람의 악어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 사람이 이반 마트베이치를 악어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지 않소. 그리고 사유재산이므로 보상이 없이는 그것을 해부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경찰에서 할 일입니다. 거기에서 취급하라고 하면 좋겠군요. 이반 마트베이치는 당신에게 필요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가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은 휴가 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휴가 기간을 끝내고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또 문제가 달라지죠. 그럼 그때 가서나 상부에 요청해서 조회해 보도록 합시다. 석 달씩이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차피 자기 잘못 아닙니까? 누가 그를 거기에 쳐넣었던가요? 더구나 악어는 사유재산이니까. 여기에도 모든 행동에 소위 경제 원칙이 따르기 마련이죠. 무엇보다도 경제 원칙이 제일이니까요. 그저께 루카 안드레비치 댁에 파티에 갔었는데 이그나치 뿌로코비치가 말하더군요. 이그나치 뿌로코비치를 아시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 자본가 말이요. 그는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업입니다. 우리에겐 공업이 없습니다. 그것을 일으켜야죠. 자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중간 계급, 소위 부르주아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자본이 없으니까, 즉 외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외국 어디에서나 확립되어 있는 것처럼 외국 자본이 우리 땅의 일부분을 매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라는 것은 독소이며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열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적당히 해둬야죠. 즉 돈을 가지긴 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공동 소유 체제에서는 그가 말하길 공업도 농업도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 상사들이 부분적으로 모든 우리의 땅을 살 수 있게 해서 가능한 한 소구역으로 세분해야 한다고 합디다. 그리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더군요. 땅을 세분하고 나서 개인 소유로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땅이 유치한 외국 상사의 수중에 들어갈 때 그때에는 세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똑같은 일상의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3배나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아무 때라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무조건 복종하게 되고 같은 돈을 벌기 위해 3배의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공유 체제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술주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자본이 유입될 것이고 자본이 지배하게 되어 부르주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영국의 정치 문학 잡지 타임은 우리의 재정을 분석하면서 우리에게는 중간 계급이 없고 큰 자금이 없으며 열성적인 프롤레타리아가 없으므로 우리의 재정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최군호에 실었다더군요. 이그나치 뿌로코비치는 말을 잘하더군요. 웅변가예요. 자신은 상관들을 비평하려고 이즈 베츠샤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은
이반 마트베이츠가 한 것 같은 신아부랑이가 아닙니다. 이반 마트베이츠 씨의 이론과 똑같은데요. 나는 늙은이가 더 떠들어대지 못하도록 나의 말에 못을 박았다. 찌모페이 세면웨이치는 가끔 이렇게 떠들어댐으로써 자신이 뒤떨어지지 않았고 이런 것도 알고 있다고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늙은이는 말을 계속 늘어놨다. 내 생각으로는 이반 마트베이츠가 진정한 조국의 아들로서 자신을 바쳐 외국 악어의 가치를 2배로 아니 3배로 누리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줄로 알고 있소. 이것이 외국 자본의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한 사람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악어를 가지고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한 번에 2마리 혹은 3마리씩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주위에서 자본이 축적되는 거죠. 여기에서 부르주아가 생겨날 겁니다.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지금 가엾은 이반 마트베이츠에게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난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말해둘 것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상관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오. 조국의 아들로서 말하는 거요. 누가 그에게 또다시 악어 속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명령하겠소. 착실하고 지위도 상당하고 결혼도 합법적으로 한 사람이 갑자기 그런 처신을 하다니. 왜? 내 말이 틀렸소? 그렇지만 그 일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소? 그리고 또 무슨 돈으로 악어 주인한테 지불한단 말이오? 말해보시오. 월급을 갚으라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할까요? 모자랍니다. 난 우울하게 대답했다. 악어 주인이 처음에는 악어가 죽는구나 하고 놀랐다가 그 다음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확신하고는 값을 2배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점잔을 빼며 기뻐하더군요. 3배, 4배도 될 수 있죠. 이제 관중들이 모여들 것인데 악어 주인은 약삭 빠른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사람을 삼켰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하죠. 되풀이 말하지만 이반 마트베이츠에게 참고 관찰하게 하시오. 서둘지 말게 해요. 모두들 그가 악어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것으로 해둡시다. 이렇게 되면 이반 마트베이츠는 외국에 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니까요.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거요. 그가 악어 뱃속에 앉아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우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죠. 이것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소. 무엇보다도 좀 기다리라고 하시오. 그 사람 서둘러서 갈 곳도 없지 않소. 만약 걱정 마시오. 체격이 튼튼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희한한 일이오. 어디에든 적용시킬 수가 없소. 어떻게 처리했다는 선례가 없는 일이오. 그러니 어떻게 결정을 내린단 말이오. 일이 애매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오. 그때 좋은 생각이 나의 머리에 번뜩였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이미 운명적으로 괴물의 뱃속에 있어야 하고 신의 섭리로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가 근무 중인 것으로 해줄 수는 없을까요? 월급이 없는 휴가 형식으로 말이요. 아닙니다. 월급을 주면서 그럴 수는 없을까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요? 출장 형식으로. 무슨 출장? 그리고 어디로? 뱃속으로요. 악어의 뱃속으로 말입니다. 말하자면 현지에서 사실을 통제하고 조사하기 위한 명목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진보적인 것이며 동시에 교육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모페이 세면의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특정 관리를 출장 보낸다. 특수 임무를 위해서 악어의 뱃속으로 출장시킨다는 것은 내 개인 의견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직무 규정에 맞지 않아서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임무랄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요. 말하자면 생물 속 현지에서 자연과학적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현대 과학과 생물학 등이 모두 그렇게 하니까요. 그는 거기에 살면서 보고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소화라든지 악어의 특징에 관한 것을 과학적 사실로서 연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즉 통계학의 일부분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난 그런 것은 잘 모르고 또한 철학자도 아니니까요. 당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우린 그것 말고도 사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 통계라는 것도 위험하고요. 무엇 때문에요? 위험합니다. 게다가 그가 악어 속에 앉아서 사실들을 보고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례도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만일 어떤 전례라는 것이 있다면 나의 의견으로는 출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악어를 들여온 일은 여태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만일 원한다면 당신의 이 같은 반박은 정당한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기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후에 악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근무자들이 거기는 따뜻하고 푹신하다는 이유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나중엔 거기에 파견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속에 누워있을 것을 생각해 보시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소? 이러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공짜로 얻으려고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만 이반 마트베이츠는 카드놀이를 하다가 진 빚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칠루블요. 그 얼마 전에 니키포니치 씨네 집에서 그가 잃은 것이지요.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 그때는 얼마나 유쾌하게 놀고 웃겼다고요. 그런데 이거... 그는 정말로 감동을 받는 듯했다. 좀 봐주십시오. 주선해보죠. 내 체면을 걸고 좋지 않은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말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쪽에서 주인이 악어값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응할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오. 지모페이 세면의치는 이전보다 눈에 띄게 선량해졌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청구서를 가지고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 부인도 지금 혼자 계신가요? 심심해 하시겠군요. 당신이 한번 방문해 보시죠. 한번 들르죠. 나도 전부터 생각은 있었는데 또 기회도 좋으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가 악어를 보러 가게 되었담.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방문하고 싶지 않소. 그럼 안녕히 가시오. 나는 다시 니키포니치한테 가겠소. 당신도 가시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반 마트베이치에게 가겠습니다. 그러시오. 지금 바로 가보시오. 나는 늙은이와 작별한 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다. 선량하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야. 지모페이 세면의치는. 그러나 그가 벌써 이 직장에 온 지가 50년이 넘었다는 것과 그가 지금 우리를 돕게 되었다는 것이 기뻤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가엾은 이반 마트 베이치한테 이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곧장 전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이런 호기심이 날 사로잡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악어 뱃속에서 몸을 가눌고 있을까? 그리고 악어 뱃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모든 것이 괴상한 꿈처럼 생각되었고 또 이 일 자체도 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니고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나는 9시쯤 전시장에 도착해 뒷문으로 해서 악어 전시장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 이유는 독일인이 이번엔 평상시보다 일찍 상점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낡고 무슨 지방질이 묻은 프로코트를 입은 주인은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아까 오전보다 몇 배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이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관객들도 많이 다녀간 모양이었다. 조금 후에 그의 어머니가 나왔는데 보아하니 나를 주시하기 위한 것 같았다. 독일인은 어머니와 자주 소곤소곤 말을 주고받았다. 상점문은 이미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한테 25 꽃배기가를 받아 챙겼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당신은 여기를 들어올 때마다 지불을 해야 돼요. 물론 다른 관객들은 1루블씩 지불해야 하지만 당신은 25 꽃배기가를 받도록 하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 선량한 당신 친구의 친구이고 나는 그 친구를 존경합니다. 그 친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난 악어에게 다가가 나의 말이 이반 마트베이치에게 전달되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길 바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살았어. 아직 건강해. 그는 내가 그의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들리는 듯하고 침대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주 건강해. 그렇지만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은 어떻게 되었나? 난 일부러 묻는 말을 듣지 못한 채 했다. 난 동정을 느끼며 급히 그가 어떠한지, 그가 무엇을 하며 악어 속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악어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에게 물으려 했다. 이것은 나의 우정과 평상시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데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원망스러운 듯이 변덕스럽게 나의 말을 막았다. 일이 어떻게 됐나? 그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나에게 명령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번엔 매우 고약하게 들렸다. 나는 나와 찌모페이 세면위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좀 모욕을 느낀 듯한 목소리를 나타내려고 애썼다. 찌모페이 세면위치가 오라. 이반 마트베이치는 딱 잘라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런 결정은 그가 늘 나와의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버릇이었다. 나는 실리를 따질 줄 아는 사람이 좋아. 달콤한 말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못 참아. 출장에 대한 자네의 생각은 아주 조리에 맞는 것이라고 할 만한데 사실 나는 과학적인 것이라든지 정신적인 상태 따위에 관해서는 많은 걸 보고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새롭고 진기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그러니 월급 한 가지만으로는 일하는 대가가 되지 않아. 주위에서 듣게. 자네 앉아 있는가? 아니, 서 있어. 그럼 좀 앉게. 바닥이라도 말이야. 그리고 주위에서 듣게.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것을 느끼며 난 의자를 끌어다 놓으며 그것을
바닥에 꽝 소리나게 내려놨다. 들어보게. 그는 명령조로 말을 시작했다. 관객들이 오늘 무지하게 많이 다녀갔어. 저녁엔 자리가 없어서 순경이 질서를 잡으러 왔었어. 8시에, 즉 보통보다 일찍 벌어들인 돈을 계산하고 내일 준비를 하려고 주인은 상점을 닫고 관람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 내일도 구름대같이 모일 거라는 걸 난 알아. 이렇게 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상류사회의 부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 법률가 등이 여기를 다녀가리라고 생각하네. 더욱이 광활하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우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거야. 경험에서 배운 운명 앞에서의 위대함과 겸손함을 내가 보여줘야겠어. 선각자가 되어서 말이야. 인류에게 설교하겠어. 나로 인해 살고 있는 괴물에 대해 내가 보고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인 정보 하나만도 귀중한 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아까의 사건을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애에서 가장 화려한 것을 기대하고 있어. 지루하지 않은가? 난 독살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 화나게 한 것은 그가 이제는 거의 1인칭 대명사를 쓰지도 않고 거드름을 피운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날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추태를 버려야 하는 것인가? 난 혼자서 이를 갈며 이야기했다. 여기는 구경하러 오는 곳이지 추태를 부릴 장소는 아니야. 아니야. 그는 나의 말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온몸이 위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지금이야말로 한가하게 전 인류의 운명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공상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이제 악어로부터 진리의 불빛이 나올 거야. 내가 새로운 경제 관계에 있어서 새롭고 독특한 이론을 세울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여태까지 근무로 바빠서 속세의 평범한 오락에 젖어서 할 수 없었던 그 이론을 자랑하게 될 거야. 그런데 찌모페이 세면의치한테 칠루불이 줬나? 그래, 내 돈으로 줬어. 난 내 돈으로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했다. 갚아주지. 그는 점잖게 대답했다. 이왕이면 월급에 상여금도 붙여주길 바라네. 나같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준단 말인가. 나에게서 얻을 이익은 지금 막대하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내 아내는 잘 있겠지? 아, 엘레나 이바노브나에 대해 묻고 있는 거군. 내 아내 말이야. 이번엔 무슨 비명이라도 지르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어쩔 수 없었다. 난 온순한 말투로, 그러나 이를 갈면서 엘레나 이바노브나는 함께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제대로 다 듣지 않았다. 그녀에 대해서 나는 특별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서 유명해지면 그녀도 거기에서 유명해지길 바라네. 학자들, 시인들, 철학자들, 광물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하고 아침에 대화를 나누고 나서는 저녁마다 그녀의 카페를 방문하게 될 걸세. 내주부터는 그녀가 있는 곳에서 매일 저녁 파티가 벌어지게 할 거야. 2배나 된 보너스를 현금으로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접대는 고용한 하인들로 하여금 훌륭하게 치러낼 거야. 나에 대한 칭송의 소리를 할 테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끔 기회를 갖고 싶었지. 그렇지만 사회적 역할도 보잘것없고 신분도 낮았으므로 그 희망을 달성하지 못했었지. 이젠 이 모든 것을 악어가 나를 삼켜버림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었어. 나의 말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금언 하나하나를 신중히 생각하고 가슴에 새길 거야. 그리고 난 위세를 보여야지. 결국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괴물의 내부에 들어가 있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을 통치하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라고 말할 거야. 내가 가르니에 빠제 시슛과 같은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뭐냔 말이야. 어쨌든 아내는 나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야 돼.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녀에게는 아름다움과 공손함이 있단 말이야. 그녀는 멋있어.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된 거지. 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야. 그녀는 그의 아내니까 예쁘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될 거야.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엘레나 이바노브나 보고 내일 안드레이 끄라이옙스키가 편집하여 발행한 백과사전을 사도록 해주게. 그래야 모든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다른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볼로스 신문과 비교하면서 페테르부르크 스코에 보노스제 신문의 사설을 읽도록 말해주게. 내 생각엔 악어 주인도 내 아내의 멋있는 카페로 나를 악어와 함께 가끔 데려가는 것을 싫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 나는 웅장한 객실 가운데 있는 통에 서서 내가 아침부터 수집한 위트를 퍼부어야지. 정치인들에게는 나의 계획에 관해서 보고해야겠어. 시인들과는 리듬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부인네들과는 그들 남편들이 완전히 안심하도록 담수하겠어.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운명과 신의 섭리에 복종한 표본이 되어주겠어. 나는 아내를 훌륭하고 교양 있는 사회의 기부인으로 만들겠어. 나는 그녀를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녀를 관중에게 소개하겠어. 나의 아내로서 그녀는 가장 위대한 자질로 가득 차 있음은 물론이고 그녀를 러시아의 예브게니 뚜리라고 부르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다고 말이야. 고백하건대 이 모든 바보 같은 소리가 평상시에도 이반 마트베이치에게는 잘 어울리는 소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지금 뜨거운 곳에 있으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여보게 친구, 난 그에게 물었다. 자넨 영원히 그 안에 있으려나? 자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호흡을 하는가? 난 자네 친구이고 내가 호기심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호기심을 가질 거 없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는 내가 괴물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모양이지? 첫째, 악어는 놀랍게도 속이 텅 비어 있어. 이놈의 내부는 크고 텅 빈 고무로 된 배낭으로 만든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안에 어떻게 앉아 있겠는가? 그게 가능한가? 난 내가 느낄 정도로 놀라면서 물었다. 아니, 악어의 뱃속이 텅 비어 있단 말인가? 완전히. 이반 마트베이치는 엄숙하고 감명 깊게 말했다.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그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았다. 악어는 날카로운 치아들로 된 주둥이만을 가졌을 뿐이고 그 주둥이에다가 아주 긴 꼬리가 덧붙여 있을 뿐이야. 실제로 그것이 전부야. 등과 배 사이 한 복판에는 고무 같은 것으로 둘러쳐진 것처럼 텅 빈 공간이 있어. 그 고무 같은 것이 어쩌면 진짜 고무인지도 몰라. 그러면 늑골, 위, 그리고 장, 간장, 심장은? 난 화가 난 듯이 말을 가로채 물었다. 없어. 그런 건 전혀 없어. 아마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야. 그런 것은 모두 주책 없는 방문자들의 허무한 망상에서 나온 거야. 터진 베개를 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악어를 불고 있어. 이놈은 훨씬 탄력이 적어서 자네까지도 나하고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어.
자네가 마음만 넓게 가진다면 말일세. 자네하고 같이 있어도 자리가 충분할 것 같아. 난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 엘레나 이바노브한테 이리 오라고 편지를 쓸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 더욱이 악어의 조직이 이렇게 빈 것은 자연과학과도 일치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네가 악어를 새로 만든다고 가정해보세. 자연적으로 자네에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거야. 즉 악어의 근본 특성이 무엇인가? 대답이야 뻔하지. 사람을 삼킨다. 악어가 사람을 삼킬 수 있게 하려면 그것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더욱더 명백해지는 거야. 악어 속을 텅 비게 해야지. 자연이 진공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벌써 이전에 물리학으로 증명된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악어의 내부는 공간을 이기지 못하게끔 텅 비어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악어는 끊임없이 그의 손밑에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삼켜서 채우게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의 구조와는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인간의 머리는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그만큼 그것을 채우려는 욕망을 덜 느끼지만 이것은 일반 원칙 가운데 유일한 예외란 말이야. 이 모든 것이 나의 예지와 경험으로 얻은 것이지. 어원학까지도 나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악어라는 명칭 자체가 통찰력을 뜻하니까 말이야. 꼬로꼬질. 악어는 분명히 삼켜버리다, 먹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이로 사용한다는 뜻을 가지는 프랑스어의 어근에서 생겨난 것이 분명하단 말이야. 이 모든 것을 나는 엘레나 이바노브나의 카페에 모인 청중들에게 처음으로 강의해야겠어. 물론 내가 그곳으로 운반되었을 때 말이야. 이봐, 자네 지금 해열제라도 먹는 게 어때? 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이 지금 더운 데 있으니까 열이 나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난 공포에 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난 지금 해열제를 먹을 상황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이봐, 자네 몹시 배가 고플 텐데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나? 오늘 점심은 먹었나? 안 먹었어. 그래도 배가 불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다시는 식사를 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 이건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몸으로 악어의 뱃속을 꽉 채웠으니까. 나는 그를 영원히 배부르게 해준 셈이지. 이젠 이놈한테 몇 년간 먹이를 주지 않아도 돼. 나로 인해서 배가 부를 테니까. 이놈이 자연적으로 나한테도 자기 체내에 있는 생명수가 나오는 곳을 알려줄 테지. 이것은 세련된 교태를 부리는 여자들이 밤에 자기 몸에다 습기가 있는 화장품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 목욕을 하면서 자기 몸이 신선하고 탄력 있고 요염하며 매력이 있게 된 것처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 기분이야. 즉, 나의 몸으로 악어를 살찌게 하면서 난 반대로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따라서 서로 먹여 살리는 거지. 그렇지만 악어는 나 같은 사람을 소화시키기가 힘들 테니까 약간 위에 거북함을 느끼겠지. 그래도 나는 이 괴물한테 지나친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옆으로 뒤척이지 않고 누워있어. 뒤척일 수 있긴 하지만 인도주의상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지. 이것이 지금 나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곤란한 점이야. 비유적인 의미로 볼 때 찌모페이 세면의치가 날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것은 옳았어. 그렇지만 난 옆으로 누워서도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 모든 위대한 생각과 우리들의 신문과 잡지가 분명히 게으름뱅이들에 의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탁상 공론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지금 완전한 사회체제를
생각해내고 있어. 그리고 자네는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지 못할 거야. 어디에 있든지 좀 멀리 한 구석에 떨어져 있거나 악어 속이라도 들어가 눈만 가리면 그때는 전 인류의 완전한 천국을 알아내게 될 거야. 아가 자네가 가버렸을 때 나는 그때 생각하기 시작해서 3가지의 국가 체제를 생각해냈고 지금은 4번째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정말 이제 처음엔 모든 것을 반박해야 되겠어. 그리고 악어 속에서는 반박하기도 아주 쉬워. 더욱이 악어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더욱더 명확해졌어. 그렇지만 나의 입장은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어. 대수로울 것은 없지만 악어의 내부는 습기가 차서 끈적끈적한 액체로 덮인 것 같아. 게다가 나의 낡은 고무 덫이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고무 냄새가 난단 말이야. 이것이 전부야. 더 이상의 불편한 점은 아무것도 없어. 이반 마뜨베이치. 난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기적이야. 그렇지만 자넨 정말 식사를 하지 않겠단 말인가? 무슨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자네에게 위대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자네는 이제까지 이야기한 나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나는 날 둘러싸고 있고 밤을 밝혀주는 사상 한 가지만으로도 벌써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알아두게. 또한 마음 좋은 괴물 주인은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하여 매일 아침 피리같이 생긴 구부러진 금속 파이프를 악어 주둥이 속으로 집어넣어준다고 했어. 난 그것을 통해 커피와 고깃국에 젖은 흰 빵과 함께 고깃국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미 자기들끼리 결정을 봤다고 하네. 피리는 이웃에서 빌린 것이지만 좀 사치품인 것 같아. 난 적어도 1000년은 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악어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내일 박물학 책을 좀 뒤져보고 나에게 잊지 말고 알려주게. 왜냐하면 내가 악어하고 광물을 혼동해서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단 한 가지 생각이 날 좀 당황하게 한단 말이야. 양복을 입고 또 발에는 덧신을 신고 있으니까 악어가 분명히 날 소화시킬 수 없을 거야. 더욱이 나는 살아있으니까. 난 온 힘을 다해 날 소화시키려는 것을 막을 거야. 왜냐하면 모든 음식물이 변하듯 내가 이 속에서 변하고 싶진 않아.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가치가 없는 꼴이 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한 가지 겁이 나는 게 있어. 러시아 제품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나의 프로코트가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썩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난 옷도 없는 채로 남아서 내가 아무리 화를 낸다고 해도 결국은 소화되고 말 거란 말이지. 낮이라면야 내가 이런 것을 절대로 허용하거나 용서하지 않겠지만 밤에는 정신이 인간으로부터 날아가 버리는 수면 시간에는 감자나 핫케이크 그리고 쇠고기 따위 같은 보잘것없는 운명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지. 그런 생각들이 날 미치게 만들어.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관세율을 고쳐서 악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 있더라도 더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 영국 양복지의 도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치인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일간지인 빼제르부르크 신문의 논평가들 중 누구를 만날 경우에 먼저 나의 이러한 생각을 알려야겠어. 이제 그들이 나에게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알아가기를 난 바라고 있단 말이야. 매일 아침 그들이 한 무더기가 되어 편집용 25 꽃배기가를 가지고
나의 사상을 취재하려고 나의 주위를 빽빽이 둘러쌀 거야. 간단히 말해서 나의 장래는 장밋빛 속에 앉아있게 되는 거지. 열병이로구나. 열병이야. 난 혼자 중얼거렸다. 이봐. 그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가? 나는 그의 의견을 완전하게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물었다. 자넨 비유를 하자면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인간으로서 자유를 향유하여야 되지 않겠나? 자넨 멍텅구리로군. 야만인들은 독립을 좋아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질서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질서가 없어. 이반 마트베이치, 무슨 소린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잠자코 들어봐. 그는 내가 자기 말을 가로챈 것을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지금처럼 기분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난 이 피난처에서 한 가지 걱정이 있지. 즉, 우리들이 보는 두터운 여러 잡지들과 문학적 비평, 풍자신문의 잡소리들이야. 더 걱정스러운 건 경솔한 방문자들과 멍청한 여편네들, 그리고 선망자들, 즉 전반적으로 허무주의자들이 날 웃기지는 않을까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난 대책을 강구하겠어. 내일 올 관중들과 특히 신문들의 의견을 기다리느라 참을 수가 없어. 신문들에 대해서는 자네가 내일 보고해주게. 좋아. 내일 당장 신문이란 신문은 몽땅 가져오도록 하지. 내일 신문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좀 일러. 왜냐하면 공지사항은 한낮이 조금 지나야 인쇄되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 저녁 정원 안문을 통해서 들어와. 난 자네를 개인 비서로 쓸 생각이야. 자넨 나한테 신문과 잡지를 읽어주고 난 자네한테 나의 사상을 받아쓰게 할 거야. 특히 매일 낮에 전 유럽의 전문이 여기에 오도록 해주게. 자, 됐어. 아마 자네도 지금쯤은 졸릴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내가 지금 비평적으로 말한 것은 생각하지 마. 난 지금 두려울 게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자체가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거니까. 현명하고 덕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필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거야. 소크라테스는 못 되어도 조겐이나 그와 비슷한 정도는 될 것이고 바로 여기에 인류에게 볼 미래의 역할이 있는 거야. 이반 마트베이치가 나에게 악어에 관해 보고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극히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정말로 악어는 속이 텅 비었을까? 내가 장담하건대 그가 허영심 때문에 그것을 좀 과장한 것이고 한편으론 나를 얕잡아 보기 위해 그런 것이 분명하다. 사실 그는 환자다.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어야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언제나 이반 마트베이치의 거만함을 참아낼 수 없었다. 평생 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난 그의 보호 밑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다. 물론 내가 원하긴 했지만 나는 1000번이나 넘게 그와 싸워서 결판을 내고 싶어 했다. 그러다가도 번번이 나는 다시 그에게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 의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와 그는 서로 아기를 품었다가도 다시 친해지는 사이였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 이번에도 우리는 헤어지지만 동정이 같다. 그 동물 주인은 나에게 당신 친구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야 라고 낮은 소리로 말하며 날 전송했다. 그는 우리들 곁에서 줄곧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참,
물어볼 게 있어. 당신한테서 저 악어를 사려고 할 경우 당신은 그 값으로 얼마를 요구할 거요? 이 말을 들은 이반 마트베이치는 호기심을 품은 채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보아하니 독일인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질문할 때 목에서 무엇인지 모를 독특한 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아무한테도 팔지 않을 거요. 그는 노한 듯이 소리치며 삶은 새우처럼 얼굴을 붉혔다. 난 절대로 악어를 팔고 싶지 않아요. 100만 따레를 준다고 해도 내 악어를 가져가진 못해요. 나는 오늘 130 따레를 벌었고 내일은 1만 따레를 벌어들일 수 있을 거요. 아니 10만 따레를 벌 수도 있지. 팔기 싫소. 이반 마트베이치는 만족하여 희죽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실한 친구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난 마음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가다듬고 나서 정신 빠진 독일인에게 그의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암시를 주었다. 즉, 만일 그가 매일 하루에 10만씩 모으게 된다면 나흘 동안에 온 빼제르부르크 사람들이 거의 전 시장을 다녀가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미 누구한테서도 돈을 벌어들일 수 없게 되니 뱃속에서는 죽음이 싹 터서 악어는 어찌어찌하다 죽게 되고 이반 마트베이치도 병이 나서 죽게 될 거라는 것 등을 말했던 것이다. 독일인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난 그에게 약을 몇 방울 주겠어요. 그는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신 친구는 죽지 않을 거요. 한 방울씩 몇 방울이라.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오. 이반 마트베이치의 아내는 자기의 합법적인 남편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은 이것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모양인데 엘레나 이바노브나한테 얼마라도 떼줄 생각이 있어? 아니, 없소. 독일인이 대답했다. 왜 그래야 하죠? 독일인의 어머니가 도끼를 잔뜩 품으며 맞장구를 쳤다. 난 독일인에게 말했다. 그렇게 돈이 점점 없어지느니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그런대로 정당하고 확실하게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이 말을 듣고 독일인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구석으로 갔다. 둘이서 뭔가를 상의하려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원숭이가 들어있는 우리가 있었다. 이봐 친구, 이반 마트베이치가 말했다. 난 이때 어떤 욕망에 불타고 있었다. 첫째, 독일인을 아프게 때려주고, 둘째, 그 어미는 더 아프게 때려주고, 셋째,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이반 마트베이치를 그 누구보다 아프게 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욕심꾸러기 독일인의 대답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어머니와 상의를 하고 난 그는 악어의 값으로 5,000 루블과 고로코바야에 있는 석조집과 그 집에 딸린 개인 약방 그리고 러시아의 돼자집까지 요구하였다. 그것 봐. 이반 마트베이치가 환호성을 올리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자네한테 말하지 않았나. 돼자가 되겠다고 하는 현명치 못한 마지막 요구를 빼놓고는 그는 아주 옳은 결정을 내린 거야. 왜냐하면 그가 보여주고 있는 괴물의 현 시가를 틀림없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경제 원칙이 제일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독일인에게 노한 듯 소리를 질렀다. 무엇 때문에 대자직을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공을 세웠소? 무슨 복무를 했단 말이오? 무슨 명예를 얻었소? 당신 정말 멍텅구리 같구려. 멍텅구리?
도길이는 모욕을 느낀 듯 소리쳤다. 난 매우 현명한 사람이오. 그런데 당신은 매우 우둔하군. 난 지금 대자로 근무하고 있어. 왜냐하면 악어를 보여주고 또 그 속에 관리가 앉아있지 않아요. 난 매우 현명한 사람이며 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 그럼 가보겠네, 이반 마트베이치. 난 속이 뒤틀려 몸을 떨면서 소리쳤다. 그리고는 달다시피 하여 악어 전시장에서 뛰어나왔다. 난 잠시도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음을 느꼈다. 두 멍텅구리에 당치도 않은 희망을 참을 수 없었다. 찬 공기가 날 유쾌하게 해서 다소간 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결국 10대번의 침을 길에 뱉고 나서 마부를 불러 집으로 달려와 옷을 벗고 침대로 뛰어들었다. 무엇보다도 원망스러운 것은 내가 그의 비서가 되었던 일이었다. 이젠 거기에서 밤마다 지루함이나 참다 죽으라지. 난 촛불을 끄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주먹으로 몇 번이고 나의 머리와 몸의 다른 부분을 때렸다. 이것이 다소간 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피곤하기도 했으므로 만족스러울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새도록 나의 꿈속에서는 원숭이들만 보였다. 그런데 바로 아침녘에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꿈에 보였다. 꿈속에서 낮에 보았던 원숭이들을 보게 된 것이야 이상할 것이 없지만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나타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미리 말해두지만 난 그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행열차를 탄 듯이 급히 해명하려고 한다. 난 그녀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부모님처럼 사랑했다. 나에게는 여러 번 그녀의 머리나 불그레한 뺨에 키스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이 일어나곤 했으나 난 한 번도 이것을 실행해보지 못했다. 그녀는 놀랍게도 자주 웃곤 했다. 이반 마트베이치는 애무해 줄 때 그녀를 나의 사랑스러운 바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제일 타당하고 그녀의 성질에 맞는 것이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들면서 어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머릿속에 하나씩 생각해보며 나는 출근길에 엘레나 이바노브나에게 들러볼 결심을 했다. 또한 그것은 친구로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침실 앞 조그만 방에 소위 그들이 작은 객실이라고 부르는 조그맣고 멋있는 소파 위에 차를 놓는 식탁을 앞에 놓고 아침에 걸치는 연하늘색 실내복을 입고 엘레나 이바노브나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매혹적이었고 예뻤다. 아, 당신이로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날 맞았다. 앉으세요. 모닝커피예요. 드세요. 그런데 당신은 어제 뭘 하셨어요? 무도회에 갔었나요? 무도회에는 당신이 갔었던 것이 아니오. 난 안 가는 거 알지 않소. 게다가 어제 나는 우리의 죄수를 방문했었소. 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커피를 받으면서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요? 어떤 죄수 말이에요? 아, 그 가엾은 사람. 그인 어때요? 지루해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혼이라고요? 난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하마터면 커피를 쏟을 뻔했다. 아, 검둥이로구나. 나는 속으로 격노하여 생각했다.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수염을 기른
검둥이라고 하는 작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지나칠 만큼 자주 그녀의 집에 찾아와서 아주 능숙하게 엘레나 이바노브나를 웃겨주었다. 나는 그를 미워했다. 그가 어제 엘레나 이바노브나와 무도회에서 만나 온갖 헛소리를 했을 거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요. 그분은 아직도 악어 뱃속에 앉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평생 동안 못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일을 기다려야 하니 남편은 악어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것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 아니오. 난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만두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싫어요. 그녀는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늘 나와 반대 입장에 서곤 했죠. 어쩜 이렇게 통하는 구석이 없을까? 당신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충고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데 이반 마트베이츠가 이제부터는 월급을 받지 못할 테니까 나에게 이혼이 허락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엘레나 이바노브나, 어떤 못된 놈이 그런 말을 짓거렸단 말이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월급같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가엾은 이반 마트베이츠는 악어 속에서도 온몸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불태우고 있소.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당신이 무도회에서 즐기고 있을 때 그는 아내인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있는 그 속으로 오라고 할 결심인 것처럼 말합디다. 마침 악어 속은 매우 넓어서 두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 세 사람까지도 들어갈 만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어제 내가 이반 마트베이치와 나눈 대화 중에서 재미있었던 부분만 골라서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뭐라고요? 그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이반 마트베이츠가 있는 거기에 누워있길 원하세요? 이런 헛소리가 어딨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스커트를 입고 어떻게 누워있는다는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까? 제가 거기에 기어 들어갈 때 제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절 쳐다보기나 해준대요? 그거 참 우습네요. 전 거기서 뭘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누워있게 되면 그땐 거기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당신은 거기에서 고무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그이하고 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전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나란히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당치도 않은 말만 하실까? 동감입니다. 당신이 한 모든 말에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엘레나 이바노브나. 난 말을 막아버렸다. 난 내가 느낄 만큼 열정을 다해 이야기하려 했다. 그 같은 열정은 자신이 옳다고 느꼈을 때 그 인간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중시하지 않았소. 즉 당신은 그가 아마도 당신 없이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것을 중시하지 않은 것 같소. 그가 그곳으로 오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소. 격정적이고 진실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당신은 사랑을 중요시하지 않소? 사랑을 말이오. 싫어요. 싫다고요. 아무것도 듣기 싫어요. 그녀는 작고 예쁜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닦고 솔로 칠한 장밋빛 손톱이 번쩍이고 있었다. 당신은 저를 울리려고 하시는군요. 그게 당신한테 즐거운 일이라면 당신이나 기어 들어가세요. 당신은 친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리를 지키면서 나란히 누워 계세요. 그리고 평생 동안 지긋지긋한 무슨 과학인가에 대해서 토론해 보라고요. 당신은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에 화를 내고 있군요. 난 지나치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경박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반 마뜨베이치는 물론 나도 그곳으로 오라고 했소. 물론 당신은 의무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지만 나는 관대한 마음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오. 그러나 어제 나한테 악어 속은 신축성이 굉장하다고 말하면서 이반 마뜨베이치가 당신들 둘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친구 자격으로 당신들과 셋이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했어요. 만약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말이죠. 뭐라고요? 셋이요? 엘레나 이바노브나는 놀란 듯이 날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우리 셋이서 거기서 함께 지낸단 말이에요? 어쩜 당신들 두 분은 그렇게 바보 같아요? 거기서 틀림없이 당신들을 꼬집어 주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신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대어 고개를 뒤로 젖히고는 눈물이 나오도록 웃어댔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나에겐 너무나 매혹적인 것이어서 난 참지 못하고 정열을 쏟아 그녀의 손에 키스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녀는 나를 살짝 피하긴 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다. 화해하는 표시로 양쪽 귀에도 키스를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둘이 유쾌하게 즐겼다. 난 그녀에게 어제 이야기했던 이반 마뜨베이치의 계획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열며 카페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은 그녀의 마음에 든 것 같았다. 그렇지만 새 옷을 많이 장만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반 마뜨베이치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많은 월급을 보내주어야만 해요. 다만 어떻게 그것을... 말을 채 잊지도 못하고 생각에 잠긴 그녀는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 일을 통 속에 집어넣고 저한테 데려온단 말이에요. 참 재밌네요. 전 남편을 통 속에 넣어서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손님들 앞에서 제가 무척 창피할 것 같아요. 전 싫어요. 안 돼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어제 저녁에 찌모페이 세면위치가 당신 집에 왔습니까? 아, 왔어요. 위로하러 왔더군요. 그리고 상상 좀 해보세요. 제가 그분과 줄곧 카드 노름을 했거든요. 그분은 캔디를 걸었는데 제가 지면 그분이 제 손에 키스를 한대나요? 그럼 벽창호. 상상해 보세요. 저하고 하마터면 무도회에 갈 뻔했어요. 정말 열심이군. 당신처럼 매혹적인 여자에게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소. 그만하세요. 제가 당신을 길거리로 내쫓겠어요. 전 이제 내쫓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제 이반 마뜨베이치가 저에 대해 자주 말했다고 했죠? 아니요. 그리 자주라고 할 것은 없어요. 당신에게 고백하지만 그는 지금 전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길 원하고 있죠. 그럼 그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더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지독하게 지루할 거야.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이에게 내일은 꼭 가도록 하죠. 오늘은 안 되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게다가 거기엔 관중들이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해야 하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모욕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거기에 가세요? 그에게 가봐야죠. 신문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그이한테 가져가서 읽어주세요. 그렇지만 오늘 저한텐 들르지 마세요. 전 몸이 불편해서요. 그리고 또 외출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것은 그 검둥이가 저녁에 집으로 올 거라는 뜻이로군.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이런 식으로 날 맞아주리라고는 물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아침 동료들의 손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문들 가운데 몇 개가 오고 가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에 아주 신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에게 처음으로 도달한 것은 리스톡이었다. 이 신문은 그다지 확고한 노선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신문이었다. 그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도 특히 그것을 경멸해 왔었다. 난 적지 않게 놀라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어제 광활하고 웅장한 건물이 들어찬 우리나라 수도에서 괴상한 소문이 퍼졌다. 상류 사회 출신의 미식가라는 사람이 보렐리 요리에는 실증이 났던지 모모 클라브에서 방금 수도에 도입해온 커다란 악어가 전시되고 있는 장소 뒤편 전시장으로 들어가 점심으로 악어를 준비하라고 요청하였다. 주인과 흥정을 끝내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살아있는 채로 식빵 칼로 피가 흥건하게 토막을 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삼켜버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악어가 통째로 그의 기름기 낀 뱃속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악어와 항상 같이 있던 고양이들까지도 그처럼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지 그것까지 해치우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소식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는 전에 이것을 예언하기까지 했었다. 영국의 귀족들과 여행자들은 이집트에서 악어들을 몇 마리씩 통째로 잡아 괴물의 등심 살에 후춧가루, 파, 그리고 감자를 넣어서 비우 스틱 모양으로 만들었고 레이스와 함께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프랑스 사람들은 뜨거운 재에 구운 악어의 발을 더 좋아한다면서 그들을 비웃고 있는 영국인에게 무안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 러시아에서는 왜 악어를 기후에 순응시키지 않는 것일까? 만약 내부 강물이 이 흥미로운 괴물에게 너무 차갑다면 수도에는 연못도 있고 교외에는 강들과 호수도 있다. 그런데 왜 악어들은 바드 골로프나 바브로프스크, 모스크바의 브레시엔스키 연못, 사모체크 같은 곳에 운반해 오지 않는 것일까? 말라빠진 우리나라 미식가들에게 영양 있는 음식을 공급하면 그들은 곧 이 연못에서 산책하는 부인들을 유쾌하게 할 것이며 자연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련만 악어 가죽으로는 지갑, 트렁크, 담배 케이스, 그리고 종이를 넣는 케이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악어 가죽의 값어치를 알게 되는 것은 기름때 묻은 돈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러시아의 장사치들 뿐만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이 흥미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나는 이미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리스톡 신문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경솔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고 무척 화가 났다. 이런 소감을 같이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하여 나는 나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뿌로올 사이비치 씨를 향해서 말했다. 그는 아까부터 손에 볼로스 신문을 들고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려는 듯이 눈이 빠지게 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볼로스 신문을 건네주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리스톡 신문을 나한테서 받아 쥐고 기사를 힘껏 손톱으로 금을 그어주었다. 아마도 나의 관심을 그곳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 뿌로올 사이비치 씨는 우리들 가운데 아주 괴상한 사람이었다.
말이 없는 늙은 호랍이었던 것이다. 그는 우리들 중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누구하고도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자기의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고독하게 살았다. 그의 집에 가본 사람은 우리들 중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볼로스지에서 그가 가르쳐준 바로 그곳을 읽었다. 우리가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면에서 유럽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갖 열성과 우리나라 신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예언했던 바 어제 전시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같은 불쾌한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우리가 성숙해졌다고 말하기엔 아직도 요원하다. 외국인 소유주가 악어를 가지고 수도에 와서 동물을 전시장에서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오후 4시 30분에 굉장히 뚱뚱한 어떤 사람이 수리 건화에서 외국인 소유주의 상점에 나타나 입장료를 지불하고서 아무 예고도 없이 악어의 주둥이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한다. 악어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생각에서 질식을 면하고자 그를 삼켜버려야만 했을 것이다. 악어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무명씨는 곧 잠이 들어버렸다. 외국인 소유주는 경찰을 불러오겠다는 협박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악어의 뱃속에서는 다만 웃음소리와 몽둥이로 때려주겠다는 소리만 들려왔다. 한편 그 같은 덩어리를 꿀꺽 삼켜야만 했던 가련한 포유 동물은 공연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숙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외국인의 눈앞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이 같은 야만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조심성 없는 러시아 기질의 당연한 귀착이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불청객에게 묻는 바이다. 따뜻하고 안락한 장소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수도에 있는 많은 훌륭한 집들과 내부강에서 끌어들이는 물과 집주인들이 하인을 두고 있으며 가스등이 비치고 층계가 딸린 값싸고 안락한 방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독자들에게 가축에 대해 극히 야만적인 대우를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외국에서 온 악어는 이 같은 덩어리를 한꺼번에 소화시키기가 힘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지금 그 사람은 퉁퉁 불어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가축에 대해서 비인도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한 지가 오래다. 그러나 유럽식의 교육, 유럽식의 거리, 유럽식의 건축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성스러운 우리의 사고 방식을 오랫동안 버리지 못할 것이다. 집은 새 것인데 사고 방식은 낡았다. 그런데 집까지도 새 것이 아니다. 적어도 층계는 그렇다. 우리는 이 신문에 베제르부르크 지방의 루기야노프 상인의 집에 있는 목재 층층계의 계단이 썩어 내려앉아서 그의 집에서 물이나 나무단을 들고 층계를 오르내리며 심부름을 해야 하는 여군들에게 위험하다고 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을 여러 번 상기한 바 있다. 결국 우리의 예언이 맞아 들어갔다. 어제 저녁 오후 8시 30분에 여군 마피미아 스카피다 로바시는 국그릇을 들고 떨어져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상인 루키아 노프 씨가 지금 층계를 전부 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러시아 사람은 눈치가 무디니까
그러나 러시아인 희생자는 아마 벌써 병원에 운반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뭐야? 나는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하여 뿌로올 사이비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 말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반 마트베이츠를 옹호하기보다는 악어를 옹호하니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입니까? 야수를, 포유동물을, 그것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유럽인이 다 되었군. 거기서도 악어들을 굉장히 옹호한답니다. 이 말을 끝내고 괴짜 뿌롤 사이비치 씨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리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볼로스지와 리스톡지를 주머니에 넣고 저녁에 이반 마트베이츠와 즐기기 위해 낡은 신문들을 눈에 띄는 대로 긁어 모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전시장에 가서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멀리서나마 바라보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려고 이번엔 좀 일찌감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난 거기가 초10,000원일 거라고 예상하고 얼굴을 외투 칼라에 바싹 움츠렸다. 왜냐하면 난 무엇인가 좀 창피했었고 대중에 대해 익숙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처럼 독특하고 산문적인 나의 감상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감이 든다.